안녕하십니까. 예, 최영호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월 6일 오후 2시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평화 같은 시간이 있어서, 예,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히팅수를 보면 한 100여 분이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 위험하다, 이거 물리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서 27일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 3일에 이제 마두로가 딱 그렇게 되는 저기 일이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라틴 아메리카 관련된 그 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다 직간접적으로 아는 분들이고 예,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뭐랄까요. 제가 2019년에 베네수엘라 갔다 와서 베네수엘라 관련 논문도 몇 편 썼었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베네수엘라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뭐 여러 방송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온라인상으로는 뭐 베네수엘라 축제다 아니다 뭐 마두로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 뭐 이런 동영상들 서로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그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갔을 때 좀 좋은 호텔, 좀 좋은 동네에서 묵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있는 그 왕복 합쳐서 한 8차선 되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예, 그 도로를 또 일단은 친미적인 분들이 나와서 예, 그 시위가 아니죠. 이제 축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서는 차베스주의자들이 막 모여서 또 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 실제 정권이 어떻게 움직였냐 그들을 비판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 외부의 타격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일단 뭐 애국심이라는 게 발현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주 독립 뭐 이런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이렇게 흘러다니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곤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자주 독립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그리고 현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윤호개인 집회가 있고 저기 뭐 광화문 종로 가면 또 모 목사의 집회가 있고 또 그 근처에서 또 바로 또 그 뭐 내란 처벌 뭐 이 집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만 보면 한쪽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막 복음주의적이고 막 친미적이고 막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의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리저리 뭐 쇼츠와 동영상들을 확인해 본 결과 아, 사실 그 생존이 좀 어려우면서 이제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난민으로 지금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8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난민 관련 연구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1000만 명 이상으로 보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난민 관련 숫자는 다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난민 캠프에 등록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치들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있어도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강이나 산맥이나 뭐 이런 자연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국경선이 구분돼 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그 미국에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그런 뭐 소재를 다룬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국경이 뭐 사막이고 뭐 강이고 막 그래요. 그래 그거 건너가면 뭐 그 넘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그냥 그 산에 살던 원주민들은 한 발만 넘어서면 국경 넘어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때 베네수엘라에서 원유가 굉장히 싸게 공급될 때 우리나라 돈으로 뭐 1리터에 50원인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해다가
저기 콜롬비아 국경에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 원유 팔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아, 가솔린 팔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국경을 옮겨 다니기가 쉽고, 그리고 뭐 그래서 난민 숫자 굉장히 많다. 1,000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1%만 불법적인 일에 개입이 된다고 하면 10만 명이죠. 예. 10%라고 하면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만 명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뭐 그렇다는 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기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든지 다 이렇게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컬럼을 기고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연구 프로젝트로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그냥 2019년 얘기를 잠깐 팩트만 나열해 볼게요. 2019년도에 제가 일단은 저기 차베스 정권에서 아무튼 공무원을 하시다가, 마두로 정권에서는 이제 반마두로 쪽으로 이제 돌아서신 그 경제 관련 관료와 인터뷰를 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한국에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 제가 직접 만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 장소에 그분은 안 나오시고,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후덕하고 머리에 젤 많이 바르고 좀 약간 피부색도 거무튀튀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뭐 산타크로스나 뭐 산초나 뭐 이런 느낌의 분이 와가지고, 예, 저한테 너 한국에서 온 초이 맞지? 너 조심해라 이러고 갔어요. 그 별거 아닌데 사실은 쫄아가지고, 예, 하루 정도 제가 호텔에서, 예, 스스로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녁 초대를 받아서 그 뭐 아는 분이 있어 저녁 초대를 받아서 그 상당히 좀 괜찮은 레스토랑을 갔는데, 또 웬 베네솔라노가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그래서 당신 나 아냐고 스페인어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 대사관에서 참사관 했었고, 자기 딸도 태어났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막 이러면서 한강에서 찍은 사진들 막 보여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농림수산부 장관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명함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이 또 뭐 식사 자리를 또 하나 초대해서, 예, 아무튼 굉장히, 예, 재밌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호텔이 좀 좋은 곳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상점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그 뭐 공터 같은 데가 있었는데 너무 낯익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호안 과이도라고, 임시 대통령, 뭐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했던 그 볼론타 포폴라르라는 정당 소속이고, 그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유럽과 미국을 돌고 들어와서 그 뭐 귀국 보고회 같은 걸 하는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가까이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인터뷰 날짜도 잡고, 근데 저는 그 다음날 귀국이어서, 예, 인터뷰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예, 경험들을, 예, 많이 했습니다. 뭐 차베스 관련된 사람들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왔었는데, 뭐 아무튼 이게 좀 건조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막 그 자가격리 뭐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 풀 데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가슴에 품어놓고 있었는데, 아무튼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 원래 스타일이 너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좀 뭐 팔아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붐 타고 막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는 것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에, 수마카우사이하고 이제 뭐 자연의 권리, 자연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천부인권의 자연권이 있기 때문에 자연권이라는 표현을 좀 지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9분이 지났네요. 이거
한 20분 안쪽으로 끊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막 얘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일리가 있지요. 예. 그뭐 석유 얘기도 나오고 뭐 그 계속 뭐 눈에 가시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근데 그게 다 일리가 있어요. 그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면서 물론 복잡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자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런 식의 군사적 작전이 불러올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뭐 제가 이것도 어디선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팔란티어나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모사드가 이미 이란의 핵 관련 주요 인사들을 어떻게 작업했는지 우리 봤단 말이에요. CIA나 미국의 어떤 공작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없을까요? 그리고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확보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혹은 공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관계를 제가 지금 증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그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미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무튼 지금 마라라고라고 해야 되나 뭐 백악관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청와대란 말을 할 뻔했네요.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아무튼 거기서 예, 그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얘기는 어떤 혼란과 혼동을 만들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작 그것을 위해서 군사 도발 혹은 군사 작전을 한다고? 그다음에 타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에 지금 선후를 보고 그리고 그 영향관계를 보면 과연 이게 이익이 되는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익이 없는 일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제국주의니 신식민주의니 뭐 이런 말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밝힐 수는 없고요. 석유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중진륜이 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좀 뻑뻑하죠. 예,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에 보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발자국, 그 힐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그 제임스 딘이 막 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팍 원유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경질류고 그다음에 뻑뻑하게 아주 그냥 그 좀 된 느낌으로 나오는 게 중진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관리 좀 안 해주고 계속 이렇게 뽑아내지 않으면 금세 굳어버려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예전처럼 뽑아내는 데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멕시코도 그렇고 아마 베네수엘라도 원래 원유 자체를 그냥 이렇게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제를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한 마두로 정권 이후에 오바마 때부터 많은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정제 시설들도 굉장히 노후됐고 낙후됐으며 여기도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래로 이제 미뤄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올해 있을 그 중간 선거에서 아마 석유 회사들은 약간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력이나 이런 것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어도 2026년 올해에는 별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미국의 공작 능력을 우리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혼란함
공포를 야기하는 뭐 이런 작용들이 있죠.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과연 핵심을 보고 있는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했던 이유는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진류를 정제를 하면 이제는 가솔린도 나오고요. 뭐 디젤만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너무 그렇게 막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LPG 가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더 되는 면이 있어요. 경질주보다. 그러니까 이제 뽑아내기 쉽고 정유하기 쉽고 정제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뭐 걸쭉하니 뭐가 많기 때문에 석유화학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로운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가솔린과 LPG를 같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중미 카리브에서 뭐 삼각형 반미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가 미국의 위협이 됩니까? 될까요? 그럼 니카라가 뭐 저 운하 만든다 안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말고는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뭐 국내 미디어에서 뭐 특별히 그 언급이 되지 않는 국가이죠. 중미의 국가이기도 하고 뭐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럼 베네수엘라는 위협이 될까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됐던 누가 됐던 뭐 카를로스가 됐던 누가 됐던 독재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뭔 큰 그 위험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테러리스트들을 막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 테러도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두면 이 반미 그러니까 미국을 반대한다는 게 미국의 위협이 되는가? 꼴 보고 싫다고 군사작전을 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가 세력이 있는데 이제 전쟁에 돈 들이지 말자라는 세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유 뭐 이것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뭔가 이익이 되니까 한 겁니다. 예, 이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뭐 라틴 아메리카에 중국의 세력이 들어와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나요? 그냥 기분은 나쁠 수 있겠다 싶어요. 예, 기분은 나쁠 수 있겠다. 근데 과연 그게 군사적 작전을 감행할 정도의 원인이 될까요? 물론 복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인 이유와 원인 때문에 군사적 작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꼴배기 싫어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애매하죠. 예 애매하죠. 그냥 뭐 마약 문제를 놓고 걸고 넘어지면 사실 콜롬비아하고 뭐 멕시코는 뭐 넷플릭스에 가보면 나르코스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나르코스 멕시코도 있고요. 예, 그 좀 픽션화된 게 있습니다만 뭐 여기는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얘기를 한번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확실한 이익이라는 측면과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지금 단견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아쉽다.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좀 아쉽다. 예, 그리고 이게 뭐 과거에 있었던 것의 반복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쉽다. 예, 굉장히 좀 단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단견에 해당하는 이유 때문에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오판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나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상당히 전략적이고 의외로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잘 정돈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가 위험하다고? 꼴배기 싫다고 그 군사작전을 한다고? 항공모함이 나갔단 말이에요. 항공모함은 그 비슷해요. 그 뒤에 그냥 그 돈이 그냥 줄줄줄줄 아니 그 움직이는 것만으로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예. 아우 답답하네요. 자, 그리고 뭐 콜롬비아다 뭐 그 얘기 좋다 뭐 이런 것도 우리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올해 콜롬비아에 대선이 있어요. 올해 페루에도 대선이 있고요. 이미 칠레는 정권을 넘어갔습니다. 우파 혹은 극우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베네수엘라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라질하고 우루과이 그다음 멕시코 정도를 빼놓고 이제 니카라과도 올해 대선이 있어요. 멕시코는 올해 대선이 있고 브라질이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브라질이 12월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 볼소나로를 풀어줘라 뭐 어째라 저째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뉴스가 나와요. 예. 그래서 선거가 있는데 굳이 군사작전을 할 리가 있냐? 이것도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뭐 브라질도 위험하고 어디도 위험하고 어디도 뭐 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아니 올해 대선인데 뭐 굳이 그, 그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공작 능력이라는 게 이런 물리적인 타격과 군사적 행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에 뭐 개입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분위기와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예. 그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예 그냥 여러분이 플랫폼에서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그 와스프 프로젝트인가 하는 영화 있습니다. 제목이 잠깐 헷갈리는데 제가 뭐 보고 하는 건 아니어서 가일 가르시아 베르날, 뭐 페넬로페 크루즈, 뭐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혹은 뭐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고 쿠바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첩보 활동을 하고 이 첩보전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뭐든지 다 갖고 있는 미국과 어떻게 이제 그래도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나를 보여주는 예, 영화입니다. 영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아무튼 냉전을 좀 봐야 된다. 냉전 시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개인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여서 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좀 지금 집권 여당의 성격이 보수에서 중도에서 뭐 진보로 혹은 좌파를 다 포괄하는가 하는 논쟁적인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굉장히 극우화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에 뭐 여러 가지 변주들이 있고 극우 세력이 유럽에서 지금 판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그리고 뭐 열대의 묵시록이니 뭐 저기 룰라 대통령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복음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극우화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고 예 이런 대립의 모습은 몇 가지의 그 주어들 명사만 바꿔버리면 공산당이 싫어요 북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이제 중국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몇 가지만 바꾸면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겪었던 동북아 예 상황들 중국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그리고 우리 6.25 이렇게 해서 동북아 30년 전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실제로 전쟁을 겪은 지역은 사실 냉전이 아니라 우린 열전이죠. 그리고 열전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네요. 그리고 진짜 냉전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당사자국이 아니었던 라틴 아메리카와 저기 아프리카에서 펼쳐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실제 대규모 전쟁, 이념으로 인한 전쟁은 없었으나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립들이 있었고 냉전적 구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심어졌던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 그 멀러주의나 시어도르 루즈벨트 얘기를 하는데요.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1919년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날 때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멕시코 혁명을 일으킨 주도 세력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고 59년도에 쿠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 게릴라 운동이 퍼지게 돼요. 얼마 전에 저기 현빈과 정우성 배우, 야 남자 배우가 이렇게 투탑이면 상당한 거죠.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그거에 보면 첫 해가 이제 적군파로 좀 기억하는데 이름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게릴라 활동으로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다음에 마오이즘에 기반을 한 노동자 농민들이 함께하는 그 혁명 운동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예, 이런 게 다 이제 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아이엔데 대통령과 뭐 피노체트, 뭐 칠레의 상황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죠. 그리고 뭐 쿠바인 카메라맨이라는 그 다큐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긴 한데 쿠바에 지금까지 이 거쳐온 또 피노체트래 피델 카스트로의 피델 카스트로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수업에서도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라는 게 이제 넷플릭스에는 없는데 EBS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2006년도인가요?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도 1권, 2권, 2권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미국의 공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공작원이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상당히 참고할 만하고,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 찬탁 반탁 뭐 이런 그 시기 어 전후의 그 시기들도 떠오르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또 뭐라고, 이게 참, 예,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뭐, 예, 때가 되면, 예, 제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분들이 뭐 볼리비아도 뭐 좌파 얘기하는데 볼리비아 우파로 넘어갔습니다. 예, 이미 작년 대선에서 넘어갔고, 칠레 넘어갔고, 예, 그 다음에 온두라스도 우파로 넘어갔고, 예, 지금 뭐 좌파 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많다고 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거진당 우파들이 이기고 있고, 이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카르텔들이 나서서 타이레놀, 마스크, 그 다음에 그 비상식량, 그러니까 그 뭐 바처럼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칼로리 밸런스 뭐 이런 건데, 그 좀 뭐랄까요, 그 가자지구나 뭐 이런 데서 아이들이 먹는 사진들 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량들을 이렇게 뿌리고 다녔어요. 애매하죠. 미국에 코카인 팔아서 번 돈으로 그 지역민들의 생존을 챙겼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중앙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을 외면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했던 것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기록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 좌파를 믿었는데 그들도 안 되고, 우파를 믿었는데 그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떤 혐오와 혹은 극단적인 이제 사상들이 싹트기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분이 되죠. 좀 여기 30분 가까이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스페인 내전을 다룬 영화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슬프게 본 영화였는데, 예, 그냥 이렇게 힌트들만 좀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이런 힌트가 쭉 엮여지게 되면 어떤 그림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건 영은 틀릴 수 있으니까 뭘 갖고 이제 이것을 재조합하는가, 그리고 어떤 계산들이 있는가, 어떤 이권들이 있는가,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멕시코와 브라질 정도를 빼고 2026년에 다 우파가 들어서는 라틴 아메리카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이것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브라질마저 지게 된다면 멕시코만 남겠네? 라는 거. 예.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예. 한나라의 왜 웃음이 나지? 중국 한나라의 유방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은 군연제를 했고 그다음에 다스릴 수 없는 지역은 봉건제를 했죠. 군국제라고 부르는 체제입니다. 뭐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전 세계적인 관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변화를 그저 이런 경제적인 이유, 석유 뭐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사적인 행동은 더 계속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선거가 올해 몇 개가 있는데 선거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혼란을 원하는가? 안정을 원하는가? 저는 이 시대를 우리의 후예들이 바로크라는 명칭을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